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킹덤 시즌2를 한 편씩 리뷰하고 있는 라이너입니다. 지난 2화에서 안현대감이 좀비가 되며 조학주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는 민치록의 활약이 펼쳐지는 상황이었죠. 영화 리뷰도 일이 많아서 리뷰를 올리는 속도가 살짝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안으로 전부 보실 수 있도록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보시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뷰만 즐기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고요. 영화는 3년 전의 과거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현대감과 조학주의 과거죠. 외의 침범, 전쟁이 벌어진 상태고 이를 막기가 어려운 수준인 모양입니다. 1화에서는 어이, 이승희 영감이 생사초를 다듬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안현대감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고요. 마치 임진왜란의 초기를 보는 것 같은 묘사입니다. 이 일이 상주에서 패배했고 신립이 탄금대에서 패배하고 나서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도망갔죠. 역시 조학주는 외를 막기 위해 생사초를 사용하자고 합니다. 저는 죽은 병사들에게 생사초를 사용할 거라 생각했지만 조학주의 간악함은 제 상상을 상회했습니다. 수망촌의 사람들을 죽인 다음 역병 환자로 만들어서 일본군을 공격하자는 것이죠. 일종의 청야전이면서 동시에 함정을 파놓자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그럴듯한 전술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단 현재 상주의 조선군은 고작 50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외는 3만을 헤아린다고 했으니 이미 패배는 기정사실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조학주 입장에서 당장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죠. 기껏 해원 조씨의 세상을 만들었는데 외에 의해 그게 무너지는 꼴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워낙 열세이니 조선군이 적당히 맞서다가 퇴각해도 외는 큰 의심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선 조선군의 진지나 마을을 점거할 것이고 조선군은 멀리 퇴각했으니 전리품을 취하고 술을 마시는 등 긴장을 풀 겁니다.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시체들이 일어나 사납게 공격한다면 제 아무리 3만 왜군이라 하더라도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칼로 베거나 조총으로 쏴도 머리를 맞추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좀비의 특성상 기습이 성공한다면 절대로 대응이 불가능하죠. 문제는 눈앞에 있는 안현대감입니다. 안현은 일단 불가론을 펼치죠. 보수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는 안현 특유의 매력처럼 보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수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면이 필요한 법이죠. 일단 생사초의 효능을 실제로 보지 않았으니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조학주가 죽이자고 말한 것이 바로 수망촌의 나병 환자들이라는 겁니다. 안현대감은 수망촌의 환자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고요. 저는 이 장면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망촌과 안현대감의 이야기는 시즌 1부터 예고되고 있었으니 당연히 기획 초기부터 잡혀 있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조학주는 자신을 위해서라면 백성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희생되는 것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번에는 나병 환자들이죠.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늘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랜 무지의 결과로 병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과거에는 한센병 환자들을 저주받은 괴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어린 아이 간을 빼먹는다는 괴상한 소문이 돌 정도로 한센병 환자들은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같은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센병 환자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무지는 무서운 것이고 인류는 긴 시간 동안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핍박하며 지냈습니다. 현대에 와서야 태도가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록도 같은 섬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 있죠. 산채로 몸이 썩어가는 한센병, 전염병인데다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만들어내는 피부의 괴사 등으로 인해 저주와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 환자들을 다시 죽여서 그보다 더 잔혹한 생사초의 괴물로 되살려서 왜군을 막는 방패로 쓰자는 전술은 조학주의 잔악함을 드러내는 소재이지만 그걸 반대하는 안현대감의 강직함을 강조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안현대감은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애민 정신을 보입니다. 조학주가 왜 수망촌 사람들을 죽이자고 했겠습니까? 나병 환자니까, 죽여도 괜찮으니까. 적어도 그 시대에는 그랬으니까 말을 꺼낸 것이죠.
아무리 백성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안현이라도 수망초는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안현은 거부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안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이후 상황은 변하죠. 조학주는 왕과 종묘 사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가치관으로는 안현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현은 직접 좀비를 보는 순간 흔들리게 됩니다. 달려드는 좀비에게 반사적으로 칼을 찔러 넣었지만 좀비의 기세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추상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보는 순간 이거라면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안현이 충격을 받은 것을 포착한 조학주가 마지막까지 안현을 흔들고 마침내 조학주와 안현은 수망촌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서 함정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수망촌의 주민들이 되살아나 왜군을 덮치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수망촌의 사람들, 강제로 동원되어 나라를 지킨 백성들의 희생이 이렇게 끔찍하게 묘사된 드라마는 처음입니다. 이래서 제가 좀비물을 좋아하는 거죠. 과거 회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안현이 한 아이의 머리를 품에 안고 빚을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 또한 인상적입니다. 그 장면에서 곧장 안현이 조학주에게 덤벼드는 모습이 이어지죠. 안현대감 스스로도 수망촌 학살에 책임이 있으니 스스로 역병에 걸린 채 조학주를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3년 전에 말한 빚을 갚는 방식인 것이죠. 역시 세자는 직접 안현대감의 목을 베고 중앙군을 설득합니다. 중앙군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안현대감의 모습을 봤으니 세자의 말을 듣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아무튼 안현대감은 좀비가 되었지만 생사초로 만든 좀비이기에 조학주가 죽지는 않습니다. 이승희 대감의 기록에 따르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죠. 세자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상주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동네에서 시작한 이 역병을 막아내느냐 마느냐가 이 드라마의 핵심이니까요. 문경세제에 있는 병사들을 긁어모아 역병을 퇴치하기 위해 활약하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 드라마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너무 쉽고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잘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세자가 선택한 방식은 상주 읍성에 갇힌 백성들에게는 식량을 보급하며 버티라고 하고 본인은 한양의 일을 해결한다는 속셈이겠죠. 드라마에서는 군량을 보급하는 방식으로 수레에 연을 달고 달리게 한 후 대포를 쏴 엄호하는데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대포 엄호야 그렇다 치고 저런 방식으로 모든 좀비들을 상대할 수 있는가? 분명 포격 사이사이로 달려가는 좀비들이 보이는데 물자를 호송하는 병사들이 위험에 너무 쉽게 노출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저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보급을 하겠다는 것도 너무나 무모해 보입니다. 지금 가진 병력으로 밖의 좀비들을 섬멸할 수 없다면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는 게 어떨까요? 수레를 미는 병사들의 발은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 좀비들은 너무 빠르게 뛰어다니니 아무리 대포로 엄호한다 해도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좀비들이 빠르다고는 하나 사람의 걸음이니 결코 달리는 말을 따라잡을 수 없을 텐데 왜 기병을 활용하지 않는지도 의문입니다. 좀비들이 이끌리는 피냄새를 이용해 기병들로 좀비를 휘젓고 몰고 다니면서 길을 열면 보급부대가 군량을 옮기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비주얼로는 대포 작전이 좋겠지만요. 그리고 돌아온 세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영이 조학주를 탈출시켰다는 겁니다. 섭이와 조범팔이 이야기를 나눌 때 문이 확 열리는 장면이 나오곤 세자가 보고를 받죠. 사실 무영이 배신자라는 것은 전부터 암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과거 회상 장면에서는 예상대로 조학주의 아들인 금군별장 조범일이 무영의 아내를 인질로 삼았다는 것이 드러나죠. 시즌 1부터 뿌려온 떡밥들을 회수하는 방식이 쉽게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드러나는 것도 다소 긴장감이 맥이 풀리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전이 유산을 했다는 것이나 무영의 아내를 인질로 삼아 무영을 굴복시키는 장면 등이 너무나 무난합니다. 무엇보다 무영이 아무리 무예가 뛰어나다고 한들 조학주, 섭이, 조범팔을 다 데리고 도망가는데 그걸 막지도 못하는 문경세제 중앙군 오군영의 무능이 또 드러납니다. 무영이 무슨 다크 템플러도 아니고 백주대낮에 이게 가능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조각주를 옮기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군대라니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요?
이렇듯 스토리를 진행시킬 때 아군의 군대를 한없이 무능하게 만들고 별다른 설명 없이 진행해버리니 자꾸만 이 킹덤의 세계가 헐겁고 얄팍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민치록의 활약이 이어지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아쉬웠습니다. 드라마 진행상 민치록의 활약은 마치 추리소설을 보는 것 같은 긴장감을 줘야 하는데 민치록이 정보를 얻고 움직이는 과정이 너무 밋밋해요. 결국 산실청을 들어갔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중전을 향했던 어영청의 감시는 헐거워지게 됩니다. 가마가 6이었다는 말만 듣고 산실청으로 뛰어드는 민치록은 좋게 말하면 행동력이 무척 뛰어난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무모한 거죠. 민치록의 추리 능력도 중전의 계략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엉거주춤한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이죠. 조범팔이 보여준 약재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매우 강한 약재로 산후조리에나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중전에게 보내고 있었고 서비는 그걸 무영에게 말하죠. 그리고 무영은 뒤늦게 자신의 아내와 아기가 위험하다는 걸 깨닫지만 즉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조학주가 그 상황에서도 계책을 냈던 것이죠. 무영이 공격을 받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입는 순간에 저는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껏 주요 인물의 죽음은 많았죠. 시즌2에서만 3번째 죽음입니다. 그리고 앞서 죽은 두 사람은 모두 죽기 전에 의미심장한 대사와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덕성은 죽기 전에 영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건 안현대감과 함께 수망촌의 환자들을 몰살시킨 일을 사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현대감은 죽기 전에 한참 기어와서 세자의 귀에 마지막 계책을 속삭입니다. 자신의 시체가 역병에 감염되는 걸 각오하고 마지막까지 빚을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무영만큼은 깔끔하게 죽길 바랐습니다. 왕자의 게임에서 피해 결혼식을 생각해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허무하고 비정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무영은 다 죽어가면서 할 말은 다 하기 스킬을 동원합니다. 서비에게 끝까지 진실을 알아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비록 죽음을 여전히 질질 끌고 있긴 하지만 원통함을 드러낸 최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무영이 거기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서비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무영의 상처가 얕지 않습니다. 허나 무영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눈이 쌓인 산속을 걷고 기어가며 살아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어이 세자를 만나서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식의 눈물의 심파쇼를 펼치며 죽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 너무나 자기적인 최후입니다. 무영이 죽는 장면이 대략 3분 정도 이어집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숨도 못 쉴 정도였어요. 무슨 불사신 좀비도 아니고 왜 저렇게 안 죽는 건가? 무영이도 생사초를 먹었나? 하는 의문이 솟아오릅니다. 드라마의 격을 떨어뜨리는 무리한 심파죠. 물론 무영의 죽음을 잔뜩 늘어뜨리는 대신 중전의 출산, 정확히는 무영의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대비시켜 삶과 죽음을 표현한 것은 나쁘지 않았지만 제 아무리 멋진 연출로 번복을 해봐도 심파는 심파요, 무리수는 무리수입니다. 앞에서 서비에게 죽기 전에 남기는 대사 연기를 이미 해버린 무영은 이번에는 더 죽어가는 소리로 더 처절한 표정으로 같은 연기를 반복해야만 합니다. 김상호 같은 베테랑 배우가 하는데도 지겨워 보일 정도입니다. 무영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세자의 구도 역시 촌스러움의 끝이죠. 시즌2가 3화까지 진행하면서 다소 무리한 전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연성을 무시하는 장면들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전개가 빨라서 생각할 틈 없이 휙휙 넘길 수는 있어요. 뭔가 이상한데 싶을 때마다 바로 다음 상황을 보여주니 생각을 정리할 틈 없이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정신없이 집중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런 전개조차 마지막 심파 장면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왕좌를 두고 벌이는 정치투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상주의 좀비 역병 사태를 보급해줬으니까 백성들은 그냥 버티렴 정도로 퉁치고 해결해버리는 황당한 전개를 보여줬기에 상주 좀비들은 위협을 잃었고 이제 남은 이야기는 정치투쟁에 불과하겠죠. 자, 이제 드디어 중전은 원자를 손에 넣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닌 무영의 아들이지만 이걸 아는 이는 모두 중전의 수하들입니다. 중전은 이대로 아들을 왕위에 올릴 생각이겠죠. 유교 국가인 조선을 생각해보면 충격적인 일이면서도 이 드라마가 지닌 혈통의 문제를 잘 드러낸 장면이기도 합니다. 왕좌의 게임과의 유사성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화에서 대신들은 강화도에 유배되었던 노성군의 자손이라는 말을 합니다. 반개 혈통을 데려오자는 말이었죠. 참 재미있는 설정입니다.
노성군이라는 명칭은 마치 단종, 노산군에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강화도의 왕족은 강화도령이라 불렸던 조선 후기 철종, 이변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중전의 아들이 결코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전이 무영의 아들을 데려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전이 진심으로 그 아이를 왕위에 올리려면 세자 일당을 죽이는 건 물론이고 그 사실을 아는 산실청의 모든 궁녀들을 싹 다 몰살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중전의 아이가 왕이 되는 건 어불성설이고 결국은 조학주 반대파 신하들이 강화도의 왕족을 추대하고 중전은 무영의 아들을 추대하고 세자는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으려는 3파전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화를 지나면서 킹덤 시즌2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좀비 드라마로서의 매력은 크게 상실했고 정치투쟁 드라마가 남았죠. 마침내 아들을 손에 넣은 중전의 다음 수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조학주는 부활할 수 있을까요? 저는 4화 리뷰에서 찾아오겠습니다.